지도를 펼쳐보면 거대한 중국 옆에 우리나라가 보입니다. 면적은 중국의 40분의 1도 안 되는 이 땅이 수천 년간 독립을 지켜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야욕을 막아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중국과 맞닿은 북쪽에는 험준한 산맥들이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이라 부르는 거대한 산줄기가 천연 방벽 역할을 했던 거죠. 게다가 내륙 곳곳에도 산지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어 대규모 병력이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군이 침입하더라도 보급로 유지가 극도로 힘들었던 이유입니다. 중국이 처음 우리 땅을 공격한 건 기원전 108년입니다. 한나라 무제는 제국의 영역을 사방으로 넓히며 한반도까지 손에 넣으려 했죠. 당시 한반도 북부에는 고조선이라는 강력한 왕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중국 동북부에서 한반도 북쪽까지 이어지는 넓은 영토를 지녔고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제는 우리 조상들이 자신의 동북 확장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죠. 그는 육군과 수군을 동시에 투입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특히 수도 왕검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은 무려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국군은 긴 포위전에 갇혔고 계속되는 기습 공격과 보급선 차단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고조선은 무너졌지만 중국이 치러야 했던 희생은 너무나 컸습니다. 무제 본인도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야 했죠.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뒤 우리 땅 북부에 4개의 군을 설치했습니다. 낙랑군, 임둔군, 진번군, 현도군이라는 이 행정구역들은 중국의 직접 통치를 위한 거점이었죠. 하지만 이 중 제대로 유지된 곳은 낙랑군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군은 현지인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험준한 지형 때문에 몇 년 만에 폐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랑군마저 평안무사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고구려는 고조선 유민들과 부여 계통 세력이 결합해 만들어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는 특히 산성을 활용한 방어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산 정상이나 절벽에 세운 요새는 공격하기가 극도로 어려웠고 포위해도 성 안에 우물과 저장고가 잘 갖춰져 있어 장기간 버티는 것이 가능했죠. 더 놀라운 건 고구려가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까지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대에는 오히려 중국 영토 깊숙이 진격해 중국군을 크게 압박했죠. 중국은 약 400년 동안 우리 땅 서쪽 끝부분만 간신히 유지했지만 한나라가 삼국시대로 분열되면서 결국 이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통일을 되찾은 중국이 다시 우리를 노린 것은 수나라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군대를 동원해 단번에 해결하려 했죠. 양제는 무려 1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고구려 정벌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원정군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살수대첩으로 알려진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사실상 전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30만 5천 명으로 구성된 별동대 가운데 살아 돌아온 병력은 고작 2,700명뿐이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원정의 실패는 수나라의 국력을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연이은 패배와 막대한 전쟁 비용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우리 땅을 정벌하려던 시도가 중국 왕조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셈입니다. 권력을 잡은 당나라는 처음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고구려와 직접 맞서는 대신 우리 땅 남부의 백제와 신라 사이 갈등을 이용하려 한 것이죠. 신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각계 격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듯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도 내분으로 약해지면서 당군이 우리 땅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신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지자마자 신라는 오히려 당나라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완성한 신라는 당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죠. 신라의 이런 행동은 당나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신라를 믿고 대부분의 병력을 고구려 정벌에 집중시켰는데 갑자기 후방에서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보급선이 끊긴 당군은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당나라도 우리 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다시 한번 영리한 외교수를 보여줬습니다. 당나라와 완전히 적대하는 대신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신라는 독립을 선언하면서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 보석 같은 값진 물품을 중국 황제에게 보내며 형식적으로는 상하 관계를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죠. 이런 조공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은 체면을 지키면서도 값비싼 전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고, 우리는 형식적인 예속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이것만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우리를 직접 지배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고, 특히 송나라 시대에 들어서는 이런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11세기에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고려를 3차례나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고려의 산성 방어와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죠. 특히 서희라는 외교관이 보여준談判 능력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서희는 요나라 장수 소손영과의談判에서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요나라는 강동 6주를 고려에 넘겨주고 철수했죠. 이런 패턴은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무력으로 압박해오면 우리는 강하게 저항하되 적절한 시점에 평화 협상을 제안해 상대가 체면을 잃지 않고 물러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려의 이러한 외교 전략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계산된 전술이었죠. 상대의 자존심은 세워주면서도 실질적인 이익은 지켜내는 그야말로 뛰어난 외교술이었습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를 뚫은 유일한 세력은 몽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죠. 몽골은 무려 30년에 걸쳐 총 7번의 침입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전국의 섬들과 연안 지역을 연결해 보급로를 유지하고 육지에서는 산성을 활용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처인성 전투에서는 몽골의 명장 살리타를 사살하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몽골에게는 고려 정복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죠. 몽골은 침입을 계속했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30년의 긴 전쟁 끝에 마침내 평화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고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에게 일본 정벌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약속을 실행할 의지가 거의 없었어요. 일본 원정에 동원된 고려군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몽골이 중국까지 정복해 원나라를 세웠으니 이 시기를 중국의 지배시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몽골은 어디까지나 몽골이었을 뿐 중국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원나라의 지배도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여전히 왕권을 유지했고 내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었죠. 형식적으로는 속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에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지자 우리는 즉시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에 다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인들 역시 우리를 직접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과 인명 피해를 감수해도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었죠. 명나라는 조선과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이 바치는 조공을 받는 대가로 적절한 보호를 제공했고, 심지어 일본의 2차례 침입을 막아내는데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명군의 참전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명나라로서도 일본이 조선을 정복한 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죠. 그런데 중국의 마지막 침입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 역시 엄밀히 따지면 중국인의 침입은 아니었습니다. 훗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침입이었죠. 조선 사람들은 명나라가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명나라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의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때문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지배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정서도 작용했습니다. 만주족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2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이 항복 형식을 취하면서 평화 협상이 이루어졌죠.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도 이전과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청이 상국이고 조선이 속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은 최소한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조공 관계는 18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일본 제국이 청일 전쟁에서 중국을 꺾고 우리 정세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우리를 정복한 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과 내정 간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1910년 한일합병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을 병합했죠. 결국 수천 년 동안 중국과 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끝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영리한 외교술, 그리고 불굴의 저항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생존의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의 매력입니다. 거대한 제국 옆에서 어떻게 독립을 유지해 왔는지 그 지혜와 전략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